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상담심리 전문가고요. 제 이름은 이경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한 게요. 네. 미성숙하고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은 두 번 탄생한다고 저희 쪽에서는 얘기를 해요. 두 번이요. 네, 한 번은 어떤 거로 육체로 한 번 태어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으로 태어나요. 근데 정신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보통 몇 살 정도부터 정신이 탄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3살, 4살? 굉장한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찍었는데 맞췄네요. 네.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0-3세 교육을 얘기를 해요. 0-3세 교육이 뭐냐면 결국에 3살쯤 되면 아이들이 내가라고 얘기를 해요. 정신이 딱 탄생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아이들이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령 제 이름이 이경희잖아요. 경희가 할 거야. 경희가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경이라는 게 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할 거야. 나 그거 싫어해. 나 그거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막 계속 있다가 이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 외에 타인이 존재하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판타지의 세계. 어릴 때는 아이들은 판타지의 세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하는 거라든가 어떤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배트맨 이런 것들이 다 판타지들이거든요. 근데 정신이 그 판타지에 있다가 아이들이 내가 하면서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 내려오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과정 자체가 어릴 때는 의존의 과정이고 성숙해 나간다는 건 독립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가 심리적으로 성숙되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심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그 안에 이제 그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좀 보이죠. 그래서 딱 보면 어려 보인다. 너무 단순하다. 그다음에 결정을 못 내리고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그런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특징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는 했는데 잘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거의 학교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집에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러면 친구도 안 만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용기를 내가지고 인터넷에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녀오면 이 친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즉 자기 입장과 태도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기를 한 몇 개월을 그 친구가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몇 개월 그렇게 다녔어요. 어떤 것들이 시작이 됐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싫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선별을 해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선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입장과 태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외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던 것에서 조금씩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과 태도를 가지니까 선별하면서 입장과 태도를 가져나간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의존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아기들이 엄마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아이들이 엄청 많이 울거든요. 그 이유는 내 스스로 혼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울면 영문도 모르는데 같이 울고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겉모습은 되게 괜찮지만 사실은 어떨 때 의존성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커리어 우먼이 한 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왜 왔냐면 사귄 거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헤어지고 나서 2달이 넘고 3달이 됐는데도 그 이별의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온통 일에만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으면서 한 거예요. 즉 일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이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금세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되게 멋진 여성이라서 남자가 다가왔는데 멋진 여성을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서 사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완전히 홀라당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한 달만 만나고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혼자 서 있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혼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의지에서 살아가려고 한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뭐 게임 중독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심리적 거리 조절의 어려움. 어떨 때는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너무너무 가까운 절친 같은 느낌이 어떨 때 들었다가 그 다음날 보면 이게 처음 뵙는 사람처럼. 저도 상담자로서 아주 새내기였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거기 학생인데 들어왔는데 50분 상담을 했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 친구가 꼭 내 조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으로 이 친구가 다가오니까 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친근하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저는 약간 경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냥 했어요, 그렇게. 저도 미성숙했던 그 초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딱 봤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심지어 거리 조절이 어려운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담실에 꽤 많이 오고 계세요.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게 이제 심리적 거리 조절이 앉아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예 관계를 다 끊고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로 소비되는 것들이 너무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심리적 거리 조절이 어렵게 되면 사실은 적절한 대인관계를 하기도 어렵고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유아적 자기애라고 하는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아적 자기애라고 하면 자기의 관심사로만 애기처럼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왔었냐면 이제 가끔씩 있는 사례예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뭘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취업까지 다 됐던 내담자였어요. 자기가 80세가 되어도 아기 같을까 봐 너무 무섭다. 아주 어린애 같은 느낌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도 너무 두렵고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까 봐 겁이 난다.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호소하는 내용 중에 유아적 자기애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입사 동기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친절한 남자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업무 지시를 자기가 잘 빠릿빠릿하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라고 하면 상사의 그 가이드가 잘 안 들린대요. 가이드가 안 들리니까 이 남자 동기한테 수시로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어느 날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는 물어봤길래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울분 막 화를 막 내면서 내가 언제 지를 남자친구로 생각했냐 막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언제 했냐 그랬더니 밤 12시 1시가 돼도 생각이 나면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동기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n분의 1을 내기로 했는데 타인의 이야기가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났는데 그냥 어떻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자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을 냈던 그 친구가 받아야지 되는데 얘가 안 주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 톡으로 뭐라고 한 거예요. 왜 줘야지 되는 거 안 주냐? 빨리 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언제 돈을 안 주겠다고 했냐? 어떻게 그걸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냐? 난 다만 못 들었을 뿐이다. 이 두 개의 사례에서 보면 이 친구가 온전히 자기 것만에 관심이 있어요. 타인의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유아적 자기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벽주의예요. 여러분 완벽주의 많으시죠? 열심히 사실 때는 완벽주의가 괜찮은데 이게 완벽주의가 어떤 거냐면 마음이 미성숙할 때 일어나는 완벽주의는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상적인 상들에 내가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꽂혀 있으면 좌절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적인 세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내담자가 있었냐면 저한테 이제 성인 때 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꽤 잘했어요. 항상 90점 이상을 받았는데 2학년 때 80 몇 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80 몇 점을 얘가 받아오니까 엄마도 충격이어가지고 얘를 엄청 혼을 낸 거예요.
드러나는 첫 번째 좌절이었어요. 근데 이 좌절을 겪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아이를 그래도 아이의 편을 잘 들어주는 엄마라면 괜찮아. 조금밖에 안 떨어졌잖아. 하면 이게 좌절을 힘든 마음들을 엄마가 공감을 해주면서 거기서 딛고 일어나는 건데 이 친구는 거기서 혼이 났던 거예요. 혼이 나면서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처럼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올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머리가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그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근데 현재 다가오고 있는 숙제는 이 친구 맨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는 기본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여기서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자기가 80 몇 점을 맞았던 그 사건, 그때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매번 지각하고 잠자고 그다음에 숙제 못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대학교 때까지 침대에 거의 누워서 학교 겨우 가고 이랬던 거예요.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왔는데 이 친구의 스케줄을 보면 제대로 취업 준비를 하려면 몸이 튼튼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종류별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모든 세팅을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여기도 하나가 막히면 그거의 뿌리를 찾아서 또 가느라고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원 수업 진도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씩 포기하는 과정으로 사실은 상담이 진행이 됐어요. 이 친구에게는. 포기해도 괜찮아. 이런 작업들을 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2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인데 회사에서 나름대로 적응을 잘하고 나름대로 포기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즉 판타지와 완벽주의가 이렇게 사람을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은 뭐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머스트나 슈드가 있어요. 그리고 뭐뭐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우드가 있어요. 예. 머스트와 슈드, 그 다음에 우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타협하면서 살고 계신지 나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머스트나 슈드를 좀 덜 가져갈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이 어리면 머스트나 슈드가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드라고 하는 건 본능인데 본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회에 딱 나오니까 바깥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인사 잘해야지, 친구랑 싸우면 안 되지, 이게 다 머스트나 슈드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것들인데 그것들을 어릴 때는 교조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세요라고 하면 좁은 골목길인데 횡단보도만 있으면 아이들이 차 한 대도 없어도 손을 들고 건너는 이유가 아이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머스트나 슈드가 아무리 있어도 내 본능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저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거는 이 정도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타협을 하면서 자기 안의 것들을 펼쳐내는 것들인데 이 내 본능에서 말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누르게 되면 머스트나 슈드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답은 굉장히 많이 잘 얘기하는 사람인 거예요. 정답대로 얘기하고 정답대로 살아가고 그렇긴 한데 인생이 정답이 항상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 잘 모르니까 남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정 장애로까지 그것이 이어져서 선생님 저는 결정을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성숙한 하나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이미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은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네. 꼬인 성격을 어떻게 좀 풀 수 있고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 성격은 바꿀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정신은 이후에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신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몸이 태어났는데 정신이 함께 태어나지 않아요. 꼬맹이가 너는 어떤 사람?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너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는 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만들어진 성격이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나의 성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들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심리학 책이라든가 뭐 명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긍정적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하고 싶고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골격이라고 하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쉽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내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내가 싫어 아니야. 즉 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뭐 서너 살밖에 안 된 애기한테 엄마가 되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먹을래? 그 물어보는 이유는 자기의 상태를 계속 묻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먹고 나서 보니까 나는 그거 안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자기 피드백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자아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절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내면이 약하실 거라고 100%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장은 예스에서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동의해서 할 때도 있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자아가 자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 속에서 자아는 혼자서 자라지 않아요. 대상이 필요해요. 안전한 대상. 내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얘기를 부끄럽지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충분히 자기의 것들을 표현하고 나의 입장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아가 자란다. 자아가 잘 못 자랐던 거는 부정적 영역에서 말 못한 것들이 소실됐다고 보시면 돼요. 싫은데 참지 뭐라고 하면서 싫은 마음을 저쪽 뒤로 무의식으로 넘겨버린 거죠. 즉 나의 조각인 거예요. 그게. 이 조각이 밑으로 빠지면서 긍정의 영역만 보고 부정의 영역을 빼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대극의 반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외면하고 그다음에 참고 이렇게 하면 겉에 보는 것과 달리 나중에 내 멘탈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의 부정적인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거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싫다라고 느끼고 내가 귀찮다라고 느끼고 내가 부끄럽다라고 느끼고 내가 이기적이다라고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나의 일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씩 흡수가 되면서 나란 사람은 이럴 때는 좋고 이럴 때는 불편해지고 그래서 내 그릇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받고 이 표현의 과정이 계속돼야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나다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결국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이렇게 넘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상황이면 괴로우시는 게 당연해요. 괴로운 걸 긍정으로 전환하려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경희 선생님을 모시고 가까이 하기 좀 어려워지는 미성숙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